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 기본 이론 수업 첫 시간 진행할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이제 공중보건 수업이 시작이 됐고 보건행정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공중보건, 보건행정 같이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혹시 이제 보건행정만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7급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보건행정만 수업을 듣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다 같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아마 행정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조금 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보건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학과를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은 좀 익숙한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조금씩은 다 접해봤던 내용들이에요. 많아서 문제지. 근데 보건행정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런 정말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너무 이론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용어가 행정학 용어가 많다 보니까 생소해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그놈의 모형, 원놈의 모형이 그렇게 많은지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하는 게 보건행정인데, 이제 강의 다 진행이 되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오히려 보건행정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다 하고 나면은 보건행정은 오히려 쉽게 풀어요. 근데 공중보건은 공부량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나뉘어요. 그런 특성이 조금 있고,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보건행정은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좀 보고 갈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릴게요. 1편부터 8편까지 우리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총 8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 8개 파트 중에서 1편부터 4편까지는 주로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뒤쪽은 행정학 원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출제 비중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울시가 2014년부터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향 분석은 공개된 문제 가지고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기본 이제 지방에서 지방직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거의 다 이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복원을 하더라도 완벽하진 않아요. 조금 중구난방이고 20문제가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공개된 문제 가지고만 보여드리면, 보시면 1편 같은 경우는 가장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래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2편 같은 경우는 보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특성이에요. 보건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보건의료 자원이, 보건과 관련된 자원이 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적당한 출제 비중 가지고 있고, 보건의료 조직하면은 말 그대로 조직, 보건복지부, 보건소, 병원 조직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챕터고요. 4편을 보시면은 출제 비중이 30%에서 20% 왔다 갔다 해요.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회보장, 의료보장, 그러면 우리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범위도 좀 많고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들이에요. 재무, 행정, 보건, 경제, 재무 쪽에서는 출제 비중이 그나마 좀 낮은 편이에요. 가끔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간간히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빼고 갈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 6편과 7편에 있는 정책이론, 기획이론, 행정조직이론, 인사이론, 이런들 정말 원론적인 행정학, 그 내용들이 가장 좀 어려운데, 특히 행정조직 이론이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는 8편은 보건사업과 관련된 이제 두루두루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보건사업.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매년 보건행정 문제 중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감염병 예방 법률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건행정에서 감염병을 다루진 않아요. 행정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 감염병을 자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 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쉽게 풀어요.
이제 주의하실 분들이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건 행정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감염병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감염병 예방 관련된 법률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편 보건행정의 기초적인 이론 내용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정책기획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조직 인사이론이 또 출제 비중이 좀 더 높다. 그리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챕터가 아마 7편이 아마 공부할 때 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지방직을 보면은 지방직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수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됐던 문제가 있고 요 공개됐던 문제들은 이후에 문제에 굉장히 많이 도용이 돼요. 도용? 갖다 많이 써요. 나쁜 얘기 아니죠, 도용은. 갖다 써요. 그래서 그 이제 보건 하시잖아요. 학생들이 막 시험 보고 나서 이번에 문제 중에서 2012년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정말 똑같이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됐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너무 산만스러우니까 그냥 표로 보시면은 지방직에서는 요 보건의료 체계 자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보건의료 자원, 특히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된 법, 의료법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 정책기획, 다음 행정, 조직이론 기타로 들어가면 주로 법이나 혹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들 그런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여러분 몇 점 맞는 게 목표예요? 100점 맞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어디가 많이 출제됐고 어디가 적게 출제됐고가 그닥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다 어차피 공부해야 돼요. 다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챕터가 비중이 높은지를 참고하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 분석을 보면은 공중보건이랑 똑같아요. 공중보건, 보건행정 뭐 별도로 경향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늘 80% 정도는 기존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할 때 정말 공부 안 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떨어지는 분들 말고는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얘네는 점수를 이제 기본에 깔고 가는, 점수를 더 확보하고 가는 과목들이고 주로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이 영어, 그다음에 국어, 한국사 중에서 주로 영어가 제일 크고 가끔 한국사 좀 어렵게 나왔을 때나 그런 게 당락을 좌우하는 경향이 더 커요. 그래서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문제랑 유사하게 80%가 출제가 된다라는 건 공부를 기본적으로 했으면 80%는 그냥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80점이죠. 거기 여러분들 가산점 붙이면 85점 넘어가요. 근데 80점만 맞아요? 아니에요. 보통 한 90점 정도 맞아요. 그래서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가산점 붙이면은 90점에서 95점 정도를 맞아요. 그런 점수가 나와야지 합격을 해요. 그 점수 안 나오면 합격 못 해요. 근데 그 점수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막 이런 거보다는 거의 본인이 공부가 얼마큼 돼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 한 10% 한 문제 정도는 꼭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요. 혹은 근데 그런 문제는 너도 나도 다 몰라요. 어차피 일반적으로 행정교재에서 공중보건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찾아갖다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과목 다 특성이 뭐냐면 보건이라는 거에 다른 과목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슬슬 겉핥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있는 것 같다면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몰라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요령껏 더 잘 찍을지에 대한 연습을 하면 되고 나머지 대신 기존 문제와 유사한 것들을 완벽하게 맞고 가야 돼요. 실수를 하나 틀렸어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실수 같은 것들은.
기출 문제랑 유사한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존 문제랑 유사한데 거기에 살을 더 붙여요. 혹은 그 내용에서 좀 깊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는 조금만 더 고민하고 본인이 응용해서 생각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고 갈 수 있는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건행정 잘 봐야 되는 데가 아니라 보건행정에서 더 잘 봐서 영어에서 깎인 점수 만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중보건 보건행정 한 과목당 20분씩 안 돼요. 그럼 영어 못 풀어요, 여러분.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영어에다 써야 돼요.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풀이할 때나 기존 문제풀이할 때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거다 뭐라고 해서 빠르게 풀고 가는 연습이 되고 그게 시간을 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비슷한 문제,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도 시험에 대한 연습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단답형에서 서술형, 이해 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자, 문제 예시 조금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어제 공중보건 수업 다 들으신 분들인가요? 안 들으신 분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 풀 수 있어야 돼요.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와 관련이 없는 거 뭘까요? 다 풀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답이 있죠 지금? 다 있죠? 없어요? 우리가 어제 한 거예요. 몰라요? 괜찮아요. 오늘 또 할 거예요. 보건행정에도 나오거든요. 자, 최첨단 의료기술 아니죠? 뭐예요? 접근성, 계속성, 효율성, 또 하나 질적 적정성. 여러분 계속성, 연속성, 지속성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 아니에요. 그쵸? 계속된다라는 같은 의미고 하나는 질적 적정성이었죠. 그렇게 4개 정말 민출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바뀌고 있어요. 보면은 마이어스가 제시한 양질의 요건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될 때 중복된 의료 서비스 배제하고 다음 단계로 바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뭘까요? 여기 지속성, 연속성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우리 어제 공중보건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첫 수업밖에 안 했고 우린 반복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효율성 아니고 지속성인데 박스가 잘못 내려갔어요. 요거 아니고 지속성이 정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그 표현도 꼭 그렇게만 표현될까요?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단어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 다음 서치만이 제시한 보건사업 평가 항목. 자, 요것도 우리 어제 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마치 그쵸? 근데 서치만이 제시한 보건사업 평가 항목. 우리 어제 공중보건 할 때 공중보건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보건사업 기획팀에 딱 들어갔어요. 인원으로 배정이 됐어요. 뭘 해야 된다? 현황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본 다음에 그 여러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한 문제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에 뭘 한다?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서치만이라는 학자가 평가할 때 이런 걸 평가해 라고 5개를 제시했어요. 자, 그 5개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제가 시험 볼 때 이런 걸로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라고 공부하는 요령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서치만 밑에 미국 공중보건협회가 제시한 평가 항목도 있었어요. 진짜 어제 얘기 맞아요? 어제 얘기 맞아요? 근데 2개를 구분할 때 뭐로 구분하면 쉽다 그랬어요, 제가? 사업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미국 공중보건협회 쪽에. 서치만이 제시한 거에는 사업이란 말이 다 안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외우지 못했어도 그것만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성과의 충족성과 업무 진행 과정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여기에는 해당이 되고 자,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주로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물었는데 2016년 문제 서울시 문제였어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강보건 사업하고 난 다음에 치아 우식증 환자 발생률, 충치 환자 발생률 그래서 구강보건과 관련된 사업, 뭐 불소도포라던가 이런 사업을 막 했겠죠. 하고 나서 충치 환자 발생률의 감소량을 측정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그 평가 항목 중에서 뭘 보고자 하는 걸까요? 얘는 뭐 같아요? 발생률이 얼마나 감소했지? 노력일까요? 성과일까요? 효율성일까요? 성과의 충족량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환자 우리가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한 다음에 환자 발생률이 사업의 목적이 뭐겠어요? 충치 환자를 줄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나서 충치 환자 발생률이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봤대요. 얘는 뭘까요? 효율성? 자, 우리 효율성은 뭐라고 항상 제가 효율성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인풋분의 아웃풋,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량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 투입된 자원 있어요? 문제에 얼만큼의 노력을 들였는지 있어요? 없죠. 그럼 효율성은 아니네요. 자, 노력도 우리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느냐겠죠. 구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소를 도포했느냐, 이런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노력이에요. 근데 노력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성과는 뭐예요? 성과. 결과가 어땠냐? 성과가 뭐냐죠. 얘는 어떨까요? 환자 발생률 감소는 성과일까요? 아닐까요? 발생률이 감소했으면 성과가 있는 거겠죠. 결과가. 그럼 성과의 충족량은? 성과가 얼마나 충족이 됐느냐를 묻고 있는데 자, 어제 했지만 기억이 안 나겠죠. 성과의 충족량은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을 시켰느냐예요. 근데 여기에는 요구량, 수요량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 노력한 게 없잖아. 효율성 하면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여기는 아웃풋만 보고 있고 인풋을 안 보고 있네. 그럼 얘네 두 개는 아니겠구나를 우선 제껴놓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둘 중에 하나 뭐가 답이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과라는 것은 어떤 효과, 결과예요. 여기도 성과가 있어요. 근데 충족이라는 것은 뭔가를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뭐 5개 단순 암기 빽빽이 써가면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라고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의 변화 유형을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왔어요? 왔어야 돼요. 왔어야 되는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 감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자,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언제? 나는 2년 안에 합격할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3년 안에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야요. 근데 난 이미 이번 시험 떨어지고 다시 왔는데 그 교수님 저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목표 다시 잡으면 되지. 그쵸? 자,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내가 왜 실패했지? 공부를 어떻게 했지? 전체적으로 점수를 봤더니 영어 점수가 부족했네? 혹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았네? 뭐가 어땠네? 평가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평가를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럼 지금이 다시 시작인 거예요. 내가 2년째예요? 3년째예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금이 시작이에요. 다만 나는 과거에 했던 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그걸 장점으로 활용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느슨해져 버리는 경향. 너무 나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면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했는데 실패를 맛봤어.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 집중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출제 이제 계속 문제를 보다 보면 제가 출제 비중이 높은 거예요. 여기가 빈출이에요. 강조해 드려요. 걔네들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가끔 사이드에서 나오는 애들 있죠. 자, 그런 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 혹은 오류가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공부를 오래 했거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뭘 하냐면 거기에 집중해요. 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그 문제가 나올 확률과 빈출 문제가 나올 확률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빈출 문제가 높아요. 근데 그 작은 문제 하나에 너무 매몰이 돼서 그거에 대한 걸 찾고 질문하고 카페에 물어보고 여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물론 그걸 알고 갈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복원이 잘못된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비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오류 있는 문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오류 있는 문제에 매몰이 돼버리면 안 돼요. 여기 답이 2개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의 제기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공개인 시험을 봤는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정답이 2개예요. 혹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공개가 아니야. 자신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전화해서 인사팀에 전화해서 이의 제기해야 돼요.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상한 것 같다. 그럼 그것도 수정돼요. 정답 수정되니까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혹은 교재에도 가끔 이상한 기출문제 중에 이상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면서 그런 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 있죠. 그 이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법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문제 중에 법 내용이랑 문제랑 답이 달라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질문해요. 자기가 법을 다 뒤져봤고 뭐 했는데 이건 없는데 얘는 왜 정답이 이건가요? 정답이 잘못된 건가요? 없는 건가요?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이군 감염병이었던 게 빠질 수도 있고요. 없던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입원해야 될 감염병인데 빠진 것도 있고 혹은 의료법에서도 모든 법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미 바뀐 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집중해서 찾고 그런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시작하는 거고 지금 시작부터 여러분들 목표 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합격하는 걸 당연하게 목표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합격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리 교재 잠깐 설명드리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건행정 자, 교재가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교재가 좀 바뀌어서 혹시 작년 교재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꼭 다시 사셔야 돼요, 안 사셔도 돼요 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바뀐 내용들 중에서 공부하기 좀 편하게 내용 조정이 된 게 있고 그리고 법과 관련된 것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의 내용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조직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이제 없었던 내용인데 새롭게 문제로 출제됐거나 그런 것들을 내용을 좀 더 추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공중보건도 그렇고 보건행정도 그렇고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분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 잘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잘라서 1권, 2권 나눠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차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차례를 보면은 1편 파트 1이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 자, 보건행정하면은 행정에 대한 거지만 그 대상은 뭐예요? 국민의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과 보건행정이라는 것에 대한 것. 그러면 보건행정은 뭐냐? 그리고 보건에 대한 역사의 내용들. 그래서 1편은 항상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빈출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고요. 모두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야 할 중요한 챕터고요. 다음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여기에서는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특성, 그 경제적 특성 때문에 국가가 보건의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강조되는 챕터, 더불어서 보건의료 자원,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인력이나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이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요.
3편에 있는 보건의료 조직은 공적보건행정조직이라고 하면은 보건복지부나 뭐 보건소 그리고 병원 조직에 대한 내용들. 다음 4편 사회보장에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학부 때, 뭐 대학 때 사회보장,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의료보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 거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다음 파트 5, 5편은 재무행정보건경제인데 재무행정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좀 내용이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회계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데 출제 비중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와요. 2016년 보건행정에도 그 재무행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보건경제에서는 국민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정책, 기획, 이제 행정학의 원론적인 내용들이 들어와요. 행정적인 용어들, 정책, 기획, 그리고 7편에 있는 행정조직, 인사이론까지 해서 모두 가장 행정학 원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멘붕이 와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들을 땐 안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 보면은 또 모르겠고 수업을 2번을 들어도 몰라요. 사실. 심화 수업까지 해도 아마 거의 개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잡혀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용이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학을 전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출제하지 않아요. 행정학 원론에 대해서. 어차피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을 접하다 보면은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이론이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보건사업. 그래서 보건사업과 관련된 것들 또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여러 챕터 중간중간에 법이 들어가 있죠. 보건행정에서 중요한 법은 의료법, 2편에 들어가 있는 의료법, 3편에 있는 지역보건법, 그리고 4편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8편에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이 4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정말 이 법에서 문제가 거의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자, 공중보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굳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 없지만 보건행정 준비한 보건행정만 보시는 분들은 이 법 내용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는 제가 다 공개된 기출문제만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각 챕터별로 단원별 기출문제가 있고 부록으로 2013년부터 2016년 서울시 기출문제 그리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지방직 수탁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 수업은 9월, 10월 2달 동안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될 거예요. 8주 수업인데 아마 더 보강을 좀 잡아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추가로 10월, 11월, 12월은 심화 이론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 그래서 1, 2, 3월은 단원별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전체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요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쯤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될 거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한 달 4주 동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할 거고 자,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둘 다 들어야 돼요.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실강 쭉 듣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반복이에요. 그래서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가 반드시 있고 근데 다른 과목처럼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이 완전히 나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심화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기본 심화를 나눌지 말지도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대신 이론을 최소한 2번을 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한 번 가지고 정리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내용을 막 하다 보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내용까지 다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해 안 됐던 내용들이 다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용어가 뒤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앞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용어들이.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수업을 쭉 듣게 되면은 처음엔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어오면은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럼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을 듣든 심화를 듣든 하나만 듣더라도 반드시 2번 정도는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과 심화 그럼 뭐가 달라요? 자, 기본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설명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단어부터 설명을 같이 다 하게 될 거예요. 최대한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심화 이론에서는 그러한 설명보다는 이제 그 각각의 내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좀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됐던 문제에서 나온 내용들, 굳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빈도는 높지 않고 내용이 어려운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좀 더 추가가 되고 법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같이 중간중간에 나가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강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교재 그리고 강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1편부터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 중에서 보건학에 대한 기초 이론이에요. 보건학의 기초 이론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게 건강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건강이란 뭐냐? 건강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은? 여러분 지금 건강해요? 건강해요? 건강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 또? 우리 참 학교 되게 외운 내용, 신체적, 정신적, 그 다음 또 뭐, 신체적, 정신적, 또 하나 뭐예요?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다. 그럼 안녕이 뭐예요? 웰빙, 그게 뭐예요? 한동안 우리 웰빙 영어를 푹 배우고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게? 웰빙 뭐예요? 잘 사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개념이 모호하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농담하는 것 같지만 이거 다 내용이에요. WHO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가? 얼만큼이 건강한 건데? 얼만큼 있어야지 내가 건강해요? 넌 도대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건강에 대한 WHO 건강의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다시 교재를 보면은 건강에 대한 정의 중에서 세계보건기구, 보건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기구, 세계보건기구 WHO가 1948년에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되면서 WHO 헌장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건강이란 뭐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가 뭐예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사회적 안녕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안녕이 뭐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게 뭐예요? 대인관계 잘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도 잘 수행하고, 내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사회적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단순히 나의 신체, 정신적인 것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안녕이란 사회 속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좀 더 강조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안녕이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자살 문제가 많은데 이 자살의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 청소년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안녕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왕따를 당하고 내가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건강이 무너지면서 정신적 건강도 무너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사회적인 안녕, 생활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WHO의 정의의 특징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나왔죠?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까지도 보건 부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지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보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건강을 당위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으로서의 의미. 그래서 그냥 선언적 의미예요. 선언적. 어떤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념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하면은 내용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선언적일 뿐이지 너무 모호해서 실정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측정하고 분석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해보면은 그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웰빙이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그 다음 건강의 정의를 보는 관점이 정적이다. 왜 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건강의 정의를 보면은 완전한 상태다, complete state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 그 상태라는 것을 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동적인 건 뭐냐? 움직인다라는 거죠. 어떤 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라는 것. 요즘에 현대에 와서 건강은 연속성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 건강의 정의가 정적이다. 웰빙이라는 개념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웰빙의 정도는 이만큼이야. 얘가 생각하는 웰빙의 정도는 이만큼이야. 어떤 선이 없죠? 주관적이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지가 않다. 얼만큼까지 해야지 내가 달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을 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어서 동적 또는 예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념적이고 모호한 설명이다. 자, 위에 있는 설명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쭉 풀어놓은 거죠. 자, 그럼 WHO 건강의 정의를 받고 다른 학자들이 한 건강의 정의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1번에 있는 베르나르와 4번에 있는 파슨스의 별표를 해주실게요. 이런 쉬운 문제들도 나와요. 이런 쉬운 문제들 나와요. 그래서 뭐 WHO 건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들도 간간히 나오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한 건강의 정의, 특히 뭐 베르나르나 파슨스 같은 경우는 2015년 문제에도 출제가 되고 최근 문제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베르나르라는 학자, 클라우드 베르나르는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에 밑줄, 항상성. 자, 베르나르 하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성은 뭐예요? 항상성은 뭐예요? 항상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항상성이에요. 항상 그래. 일관되게 그래. 우리 체온은 몇 도? 36.5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항상 그 수준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죠. 날씨가 너무 더워도, 날씨가 너무 추워도 나의 체온은 그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내가 열사병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건 뭘까요? 항상성이 깨졌어요. 내 체온이 36.5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9도, 40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항상성이 깨진 상태죠. 그러한 상태를 베르나르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항상성이 유지된 게 건강한 상태다라고 한 거죠. 어떤 것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베르나르의 건강의 정의는 질병이란 항상성이 깨진 상태다라고 하고 있고요. 건강할 때는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나의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게 건강한 상태다. 와일리라는 학자, 건강이란 외부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좀 비슷한 개념이죠. 환경에 대한 것을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라는 특징. 지거리스트 보면요. 지거리스트는 여러 가지 생활 조건, 그 생활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다라고 굉장히 관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파슨스. 파슨스는 건강이란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의 밑줄, 사회적 역할과 임무의 밑줄.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 요건 뭐예요? 우리 앞에서 WHO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안녕과 맞물리네요. WHO 정의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건강을 현대에 와선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파슨스는 그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파슨스가 강조가 되고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기능, 그 역할, 임무 수행과 연관시켜서 건강을 정의를 했죠. 파슨스의 정의였고요. 다음 뉴만의 정의 보시면 뉴만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최고로 발달해서 완전히 조화된 인간이 진실로 건강한 자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진실로 건강한 자일까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다음에 윌슨은 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뭐냐면 누가 왜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의족하고서는 마라톤 경기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하고 다리 만들어서 마라톤 해서 뭐 하고 막 그랬어요. 건강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해요라고 단정짓지 못하겠지만 건강한 것 같아요. 윌슨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건강을 정의를 했어요. 그 건강이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신체적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지 멀쩡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맨날 골골하고 누워만 있어요. 나 밖에 나가기도 싫어해요. 나는 맨날 어디 아픈 것 같아. 자꾸 병원만 찾아다녀. 검사 받으면 괜찮대. 저 병원이 이상한 것 같아. 건강해요?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윌슨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했다라는 특성이 있고, 다음 스미스는 건강을 4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봤어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질병에 대한 증상, 불구 이런 게 없는 상태가 임상적으로는 건강한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내가 일상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건강한 거겠죠. 적응 건강 개념에서는 환경과 잘 상호작용해서 내가 잘 적응을 한다라면 건강한 거겠죠. 행복론적 개념에서는 자아 실현, 내가 나의 자아를 실현해서 내가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나는 신체도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난 여기서 만족이 안 돼. 좀 더 나의 자아를 찾아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데 집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론적 개념에서의 건강이다라고 구분해서 정의를 했어요. 자, 다음에 던힐이 나왔어요. 던힐은 건강, 불건강 연속선 개념을 제시를 해요. 지금까지 건강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상태다. 어떤 게 건강한 거다. 라고 했는데 던힐에 와서는 건강과 불건강이 연속선 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자, 그림에 있지만 연속선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건강이 중간에 있어요. 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뭔가 점점 안 좋아져서 질병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질병 상태로 갔다가 다시 열심히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 상태로 왔어요. 자,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아프고 싶지 않아. 열심히 건강 증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최적의 건강까지도 옵티멀 헬스라고 하죠. 최적의 건강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이 연속선 위에서 죽음과 최적의 건강이라는 선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게 건강이다라고 설명한 게 던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라는 거, 인간이 그 일상생활에서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상태, 불건강은 잘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 최적의 건강은 나에게 가능한 안녕 상태. 그래서 나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좀 더 나의 일상생활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최적의 건강, 옵티멀 헬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8번에 있는 던힐까지 내용을 건강에 대한 개념을 쭉 정리를 했어요. 다음에 나오는 게 건강에 대해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가볍게 쭉 보고 갈게요. 여러분은 건강권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건강권이 뭐예요? 건강권이 뭐예요? 건강할 권리예요. 여러분에게는 건강권이 있어요. 건강할 권리가 있어요. 건강이 권리가 되나? 어떻게?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국가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게 건강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강은 나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고, 아픈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보건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발령을 받았어요. 임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의무예요.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은 여러분으로부터 건강을 관리받을 권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건강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건강을 중요한 이슈로 보건의료 체계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조 우리 헌법에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건강해야지 행복하죠. 자, 여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됐다라는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34조에도 보면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해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노력을 하는데 그 사회보장 안에는 의료에 대한 보장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보장의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의료에 대한 보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5번에도 보시면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36조 3번에 보시면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어요. 자, 기본법에서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 여기에 밑줄을 그을게요.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권이죠. 그리고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국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 여기에도 밑줄을 그을게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 요 내용이 보건의료 기본법, 기본 이념에 쭉 나와 있고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보시면 건강권이라는 게 뭐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WHO 헌장을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의 권리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 개념을 보시면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자, 그 밑에 줄에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건강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냥 내가 돈이 있으면 받고 돈 없으면 아파서 죽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회 전체적의 구조적인 건강법 문제로 접근해야 될 체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의식 수준도 그만큼 발전이 되고 건강권이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집단에서는 계속해서 무상의료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상의료라는 거 어때요? 돈을 안 내고 치료를 다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무상교육은 어때요? 우리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교육 왜 무상으로 해줘요? 그 배움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줘야 돼요. 국민의 교육을. 그럼 의료는 건강 문제인데 배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개념들에서부터 건강권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 사회 보장이 좀 더 잘 돼 있는 유럽 같은 나라들 가면요, 유럽의 이제 복지 선진국들을 가면은 너무 당연히 의료는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병원비 안 내요. 우리 되게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내야 돼요. 세금이랑 의료보험료랑. 근데 또 보험료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요. 못 믿는 거지. 어차피 나 보장 다 안 해줄 건데. 자, 이러한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사회 보장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 아쉽죠? 아쉬워도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포인트 테스트 내용을 볼게요. 자, 포인트 테스트. WHO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건강이란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다. 누구? 탈콧 파슨스. 그럼 항상성은 누구? 베르나르. 버나드라고도 하고 베르나르라고도 해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어서 베르나르가 좀 더 맞는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건강과 질병 이론에 대해서 진행할게요.